이 장자 텍스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중국 이 고대사를 보면은요, 보통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좀 배웠을 텐데 그 선사 시대에 삼황오제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삼황오제. 삼황은 이게 삼황이나 오제는 그 선사 시대의 신화적인 그 인물들인데 그 판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삼황은 도끼씨, 여화씨, 신농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잠깐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오제는 황제, 전욱, 제복, 그 다음에 요술 이렇게 이제 오제로 선사시대에 얘기를 합니다. 오제, 요술, 요임과 순임금이 포함이 되고 삼왕 오제 다음이 하나라입니다. 하나라의 시조가 이제 우임금이죠. 우임금이고 그 다음이 이제 은나라입니다. 은나라는 이 상족이 만들어져서 상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가 되죠. 주나라는 둘로 나뉘어지는데 보통 서주 시대라고 서주라고도 얘기를 하고 서주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이 수도를 호경에서 낙양으로 옮겼던 그 시기부터가 동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주 시대부터가 춘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하면은 진나라가 그 천하를 통일한 이 시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나라 이후에는 진나라가 20여 년 진행된 다음에 진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전한시대 한나라가 유방이 이 항우와의 전투에서 이겨서 한나라가 들어서고 그 다음 후한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 쭉쭉 넘어가는 것이죠. 이 앞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할게요. 자, 보통 선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선양? 천하를 자기 핏줄이 아닌 사람한테 물려주는 것이 선양이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최고의 어떤 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천하를 넘겼고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선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우임금은 자기 자식한테 넘겼어요. 여기서부터 장자상속이 일어납니다. 왕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기 있어가지고 일단 맹자에 보면은 이 선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만장 상편에 나오는데 당연히 요임금과 순임금은 이해가 돼요. 선양을 했으니까. 근데 우임금이 자식한테 넘겨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요순 우는 다 성인이기 때문에 뭔가 이 포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맹자가 포장을 해준 게 뭐냐면 제가 저기 써놨는데 순이 요임금의 신하로서 요임금을 도운 게 28년이에요. 우임금이 순임금의 신하로서 이 치수를 하면서 도운 게 17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 이 다른 신하들이라든가 백성들이 그 요임금의 아들보다는 순임금을 먼저 찾아가고 순임금의 아들보다는 우임금을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천하를 욕심을 낸 것이 아니고 그 민심, 덕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임금 다음에 충분히 어떤 그 선양을 받을 만한 인물로서 이기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우임금이 이익을 신하로 삼은 다음에 7년밖에 안 됐어요. 7년도 긴데 참. 그런데 그 신하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임금의 아들이 개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니까 물려준 것이야. 신하나 백성들이 이게 아들에게 갔기 때문에 물려줬다라는 얘기를 맹자가 합니다. 이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똑같은 일에 대해 가지고 한비자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한비자 보면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임금이 치수 작업을 하면서
9년 동안 치수사업을 하면서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 앞을 3번을 지나가는데 한 번도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맨날 문가에 있다 보니까는 정강이에 털이 날 겨를이 없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쎄빠지가 일한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즘에 동네 이상보다도 못한 거예요. 힘든 게. 예? 그렇다고 뭐 생기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굳이 뭐 제 자식한테 물려줄 만한 그런 게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우임금 때 와 보니까 천하도 안정이 되고 곡물도 뭐 잘 자라고 하다 보니까 물려줄 게 생겼다. 그러니 아들한테 물려준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기자가 해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요임금이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천하를 넘겼다는 서량은 전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증거는 없어요. 그 문헌만 남아 있고. 근데 이제 하왕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임금이 개한테 물려주고 나서 쭉 이어지다가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이름이 뭐냐면 걸왕입니다. 걸왕. 그리고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에요. 폭군의 대명사가 걸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걸왕을 유폐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탄생시킨 사람이 탕왕입니다. 탕왕. 탕왕이 그 이윤의 보좌를 받아가지고 거를 유폐시키고 은나라, 삼나라를 이제 왕조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예전에는 은나라도 전설의 시대라 그랬어요. 문헌에만 남아있고. 근데 최근에 은허라는 곳에서 유적이 발견이 되면서 은나라는 역사시대에 들어갑니다. 하나라도 역사시대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어떤 발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자, 뭐, 그래서 여기 이제 탕임금이 이제 걸을 유폐시키고 이제 은왕조를 수립하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나가다가 또 이제 이 왕조가 새로운 왕들이 들어서면서 좀 타락해 갑니다. 그 마지막 왕이 주왕이 이게 사실 그 공자나 맹자나 이런 육아에서는 특히나 뭐 요순, 우, 그다음에 탕왕까지 성인으로 두기는 하지만은 문헌도 가장 많이 남아 있고 가장 가까운 시대인 주, 문왕, 무왕과 주공을 가장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은나라 마지막 왕이 이 주왕. 아니 주나라하고 주하고 발음이 똑같아가지고 그렇죠. 중국어 발음은 다른데 이 주왕을 상대적으로 아주 나쁜 놈으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 주왕이 했던 짓거리를 보면은 정말 차마 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합니다. 항상 이런 기록은 남자들이 남겼기 때문에 거기에 양념으로 항상 나라가 망하거나 어떤 천하의 난리가 있을 때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때 이 주왕의 옆에 등장하는 여자가 달기라는 여자들. 많이 들여보셨어요. 그래서 이 주왕은 이 달기와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태들을 했는데 그것을 주지육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주자가 술주자고 지자가 연못지자, 유는 고기육자, 수풀림자. 그래서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은 연못을 파가지고 못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들이부었어요. 맛있는 술. 그래가지고 그 안에 그 시녀들하고 신하들을 그 온술 다 빨가벗긴 다음에 그 안에서 음탕하게 놀면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즐겼다. 이런 얘기도 있고, 육림은 그러다가 이제 나무에다가는 맛있는 고기들을 거기다가 과일처럼 매달아 놔가지고 안주로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포락이라는 형벌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끔찍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달기도 상당히 잔인한 여인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끌어다가 큰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 안에다가 뭐 이렇게 뾰족뾰족한 창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빠지면 죽는 것이죠. 그럼 그 위에다가 둥그런 이 철봉 같은 거,
그 기둥, 뭐 나무, 철 기둥 같은 걸 이렇게 눕혀놓는 겁니다. 이 구덩이 양쪽에다. 그러면 여기를 빨갛게 달궈요. 그래서 그 죄인 보고 여기를 걸어가게 만듭니다. 여기를 무사히 지나가면은 너는 살려줄게라는 식으로. 근데 이게 워낙에 뜨거우니까, 철이 뜨거우니까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발이 빠져 죽겠죠. 근데 어쩌다가 한 놈이 살아갔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달기가. 그래가지고 달구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이런 식의 이거를 이제 포락지형이라고 해서 이거를 포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헌에 의하면 서백이라는, 그러니까 문왕이죠, 문왕. 나중에 문왕이 되는 서백이 이 포락의 형벌을 없애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영토의 중요한 노른자의 땅덩이를 이 주왕한테 바쳤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게 대비이 되는 기록이죠. 이런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민심을 잃게 되죠. 민심을 잃으면서 이러한 주왕의 행태를 보다 못한 여러 가지 제후들, 이제 추앙을 받아가지고 문왕과 무왕이 그 주왕을 주사를 한 다음에 주왕조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주시대, 주나라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서주시대가 진행이 되다가 주나라가 좀 안정된 신분 질서가 진행이 되다가, 그러니까 이 주나라 때부터 봉건제가 시행이 됩니다. 봉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 쓰잖아요. 전근대 사회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도 쓰고, 그다음에 봉건 사회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마치 조선이나 이런 나라를 지칭하면서. 그럼 조선이란 나라는 봉건제 국가일까요? 조선이? 그쵸. 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봉건 제도를 시행한 시대는 이 지역과 더불어가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바로 이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중국 고대의 주나라. 그 다음이 일본의 전국 시대예요. 그 다음이 유럽의 봉건 제도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그러니까 봉건이라는 것은 나라를 보응해준다는, 영토를 나눠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유사한 그 제도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장 이해하기 편한 게 뭐냐면 조폭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야쿠자. 그러면 오야공이 딱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거 참 일본 말이긴 한데 있으면은 그냥 중앙에 딱 자제하고 있어. 야, 너는 경기도 네가 먹어. 너는 광주 먹어. 너는 뭐 전라도 먹어. 한 다음에 자기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상납을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봉건제 국가에서 주나라가 왕실이고 천자입니다. 천자. 주나라. 왕이에요, 왕. 그리고 그 밑에 제후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제나라니, 진나라니, 송나라니 이런 것들이 다 그 제후국들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중국 전역을 직접 통치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요즘 우리가 중국에 자주 여행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가보지만 가면 엄청나게 넓습니다,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정말. 하여튼 저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봐가지고 얘네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한 차로 4시간 가는 거리는 한 옆 동네 가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봐가지고 중국에 있을 때 엄청나게 넓거든요. 직접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땅을 띄어서 이건 너가 맡아라고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주냐면은 일단 자기들 시족들, 예를 들어가지고 무왕은 자기를 도왔던 동생인 주공 있잖아요. 주공에게 노나라를 보내줍니다. 노나라를 줘. 그 위에도 여러 가지 동성의 이 건국의 역할을 했던 시족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을 보내줍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개국공신들이에요. 석은 다르지만은 시족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이 강태공 같은 사람이에요. 강태공은 제나라를 보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옛 왕조죠.
그러니까 은나라의 어떤 그 왕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을 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주왕을 주선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주왕의 어떤 그 친지들 중에서도 상당히 현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주왕에 의해서 심장에 들어내서 죽은 비강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자, 미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한테 봉해준 나라가 이제 송나라예요. 송나라. 그리고 이게 하나라의 또 그런 왕족한테 봉한 나라가 있을 기나라예요. 이런 식으로 나라들을 봉해줘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정치, 외교, 통치 이런 권한들을 다 주면서, 하지만은 거의 조폭의 그 오야공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게 이 본거든요. 그러면 이 왕 밑에 그 제후들이 있어요. 이들은 그냥 하나의 거기에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천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보통 이제 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후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후들 밑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이 제후들도 자기의 나라를 또 똑같이 띄워줘요. 그들을 대부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 그럼 이 대부들까지는 땅덩이가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생산수단이 있는 곳이 토지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이들을 보좌하는 실무 집단들, 전사 집단들, 전투를 하고 어떤 관료적인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행정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뭐 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계급들이 있습니다. 요들은 이제 녹봉을 받는 곳이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백성들이 있죠. 여기 이제 서인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요 4계급까지 서인까지가 이때는 사람입니다. 사람인 사람. 여기까지. 요 밑에가 민이에요. 백성. 이 백성 민자는 이 갑골문에 보면은요, 요게 애꾸눈의 형태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 여러 가지 이 시족이나 이런 집단들끼리 전투를 했겠죠. 전쟁을 벌이고. 그러면 이긴 자들은 재물과 여자를 다 뺏어가고 이 성인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노예로 삼습니다. 근데 노예가 무서운 것이 로마 시대에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있었던 것처럼 이게 일반 하면 되는데 싸움도 잘하면 안 되잖아요. 반란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손발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했던 생각이 눈 하나를 애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리 감각을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그 노예를 상징하는 것이 백성미인의 갑골분의 유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실제 생산 활동을 하는, 농사를 짓고 농지를 개간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이 봉건 제도 이때까지의 그 봉건제의 신분 제도입니다. 자, 이러한 질서가 안정적으로 이제 이어지다가 요 서주시대 말기에 오게 되면은 이 주나라의 10대 왕 중에서 10번째 왕 중에서 여왕이라고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오늘 맹자를 읽을 때도 여왕하고 유왕이 나왔는데, 이 여왕이 어떤 왕이냐면 난폭한 왕입니다. 하여튼 자기 사치와의 권력을 위해 가지고 세금을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러니까는 반발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힘으로 누렸습니다. 공포 정치를 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여왕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죽지는 않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천자의 자리가 빈 거예요. 근데 얘가 죽었으면 얘 아들을 옹립하거나 하면 되는데 죽지 않은 상태니까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때 당시에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제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공통 통치 체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공화 시기라 그래요. 공화 시기. 왜 그러냐면은 그 집단에 있어가지고 좀 그 리더로서 공백화를 옹립해요. 공 지역에 어떤 그 다스리고 있는 하라는 사람을 이 통치체에 있어가지고 우두머리로 옹립을 합니다. 이게 여왕이 죽을 때까지 14년 동안 이어집니다. 요 시기를 공화 시기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대한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영어의 리퍼블릭을 번역한 말이 공화가 여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11대 왕이 들어서는데 얘는 얼마나 비리비리 하다가 죽고 12대 왕이 유왕이라고 들었습니다. 유왕. 여왕은 난폭하다는 뜻이고요. 유왕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이 티미하다. 이게 유란 뜻이에요. 얘는 어떤 애냐 하면은, 여기 은나라 마지막 주왕에게 달기가 있었다면은, 이 유왕에게는 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포사가, 아주 아름다웠었나봐요. 그러니까 이 유왕이 유독 포사를 처음 보고 반해가지고 포사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포사가 어떤 이유에 있어가지고 요거 사마천의 사기라든가 아니면 열국지 같은 데 보면 앞부분에 요 포사가 이렇게 묻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생략을 하고 포사가 안 웃어요. 안 웃으니까 여러분 뭐 지금이야 상관없지만 초창기에 만약 결혼 초기에나 연애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 웃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웃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별짓을 다 하다가 우연찮게 시녀들이 실수로 비단을 찢어버리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는 포사가 그걸 보고 하하 웃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단이 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궁궐에 있는 비단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찢어버리고 나라의 모든 비단을 구하라고 찢어버리고 미친 짓이죠 한마디로. 근데 똑같은 걸 계속하니까 포사가 더 이상 안 웃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한다가 어떤 장난까지 치냐면은 제가 이제 중국 땅이 엄청나게 넓다 그랬잖아요. 그럼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의 핸드폰이 있고 뭐 위성전화가 있지만은 거긴 넓으니까 말을 하려도 몇 달에 가야 돼요. 말을 하려도. 그래서 서로 통신수단으로서 봉화라는 걸 씁니다. 봉화. 높은 산에 눈에 띄는 높은 산마다 꼭대기에다가 서로 맞춘 신호에 맞춰가지고 연기를 어떻게 피우는가 이런 걸 따라가지고 뭐 적이 진입했다 아니면 뭐 소집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신호를 알리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통신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봉화지기는요,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자면 바로 모가지예요. 나라의 존망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유왕이 갑자기 적군이 침입했다 빨리 그 군사를 몰고 와라라는 봉화를 올려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제후국들이 난리가 났죠. 급하게 그 군사를 모아가지고 막 달려옵니다. 달려왔더니 아무 일이 안 생긴 거예요. 성 위에 보니까는 유왕하고 포사가 그 위에 앉아가지고 깔깔대면서 박장대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갑자기 헐레벌떡 달려왔던 군사들과 장군들을 보면서 그걸 보고 재밌다고 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당해가지고 돌아갔죠. 이런 짓을 몇 번 하니까는 더 이상 안 오잖아요. 이 양치기 소년의 원조입니다. 이 유왕이. 그런데 이 서쪽에 있는 융족이라는 그 집단에서 얘네들이 이쪽 서쪽 변경을 침입을 합니다. 당연히 급하게 이분이 실전이에요. 봉화를 올렸겠죠.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안 오죠. 그래가지고 수도까지 침탈을 당하고 뭐 결국은 이제 융족 애들이 막 유린을 하고 나서 이따가 이제 돌아가게 되죠. 유왕은 죽고. 그래서 그 아들이 등극을 한 다음에 더 이상 이 서쪽의 호경을 수도로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경에서 낙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요 시대를 동주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서쪽의 수도에서 동쪽의 수도로 옮겼다. 그래서 요게
기원전 770년이에요. 이때부터 춘추시대가 시작을 합니다. 춘추시대.